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 중인 40대 여성입니다. 늦은 결혼이었던 만큼 누구보다 잘 살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정말이지 이럴 줄 알았으면 역시나 결혼하지 말 걸 그랬어요. 원래도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정말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모르는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정 형편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3대 독자시다 보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을 낳아야 했고, 그래서 없는 형편에도 계속해서 아이를 낳으시다 보니 제 밑으로 여동생만 셋이나 더 생겼죠. 결국 아들은 못 낳으셨고요. 지금이야 저를 포함한 딸넷이 어머니 일이라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니 어머니가 아들 없어도 하나 아쉬운 거 없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도 가난한 데다가 딸만 넷이니 주변 시선이 고울 리가 없었죠. 외가친과 비교하면 친가는 그나마 먹고 살만 했는데 도움도 일절 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 마지인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회로 나왔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공부도 곧잘 했기에 대학에 꼭 가고 싶었는데 마지가 뭐라고 제 욕심은 잠시 접어두고 고생하는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복잡한 심정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남들보다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그런 저에게 연애나 결혼은 꿈만 같은 이야기였죠. 다른 또래 여자들이 멋낼 때 저는 낮에는 작은 건축 사무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호프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일해가며 번 돈의 절반은 친정에 보내고 나머지로 제 생활비와 미래를 위해 저축을 했어요. 미용실 가는 돈이 아까워서 집에서 대충 자른 머리를 질끈 묶었고 옷은 계절이 돌아올 때 위아래 딱 한 벌씩만 새로 사가면서 말해요. 정말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러고 살았나 싶지만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생각은 했어도 잘하고 있다 믿었고 지금도 후회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35이 넘어갔고 둘째 여동생은 시집을 갔네요. 그리고 어느덧 셋째 여동생도 취직하고 막내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다들 잘 풀려서 자기들 앞날을 그리는 걸 보니까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서 어째서인지 허탈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대요. 그래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록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고 친정 부모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멀리 갈 수도 없었지만 처음으로 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어려서부터 동생들을 챙기느라 부엌 출입이 잦았던 저는 요리하는 게 즐거웠어요. 누가 됐건 간에 제가 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면 거기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죠. 그래서 그때까지 모았던 1억을 탈탈 털어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식당은 제 예상보다 훨씬 힘들고 고되더군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 아르바이트생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어서 저 혼자 식당에서 먹고 자기도 여러 번이었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스스로 잘 다니던 회사는 왜 때려치고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하고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1년 넘게 버텼더니 조금씩 사정이 나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난 후에는 그래도 제 인건비는 가져갈 정도는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도전도 해보고 그랬더니 3년이 되기 전에 다른 동네에 매장도 하나 더 열게 되고 제가 제 사업 어떻게 키웠나 이야기하려고 지금 펜을 든 건 아니니까 이 이야기는 이쯤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후로는 이것저것 뗄거다 떼고 한 달에 못해도 1,000은 제 몫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모든 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 싶었을 무렵 식당 단골 손님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고졸인 저와는 달리 대한민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을 졸업했다는 저보다 1살 많은 남자였지요. 듣기로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 사업을 도왔었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저한테 과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든다며 어찌나 적극적으로 다가오던지 처음엔 얼떨떨 하더라니까요. 아무튼 소개받고 한 달 만에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에 사랑이니 뭐니 그런 건 없을 줄 알았는데
마치 드라마의 여주인공이라던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남편은 저는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고 그래서인지 저희의 관계는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하였습니다. 사귄 지 반년이 넘어갔을 땐 이미 진지한 사이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관계가 진전되고 나서야 어이없게도 남편의 거짓말을 알게 되었어요. 일단 좋은 대학을 나왔다곤 하지만 그게 서울이 아닌 지방에 있는 분교 캠퍼스였다는 것과 도왔다는 아버님 사업은 실은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떡집에서 자비를 거두는 수준이었다는 걸요. 비록 저는 대학 문턱조차 밟아본 적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째서인지 남편의 학벌 때문에 내내 주눅이 들어있던 제 자신을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고 떡집을 사업이라고 포장한 것 또한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내버려뒀다는 점이 무척 실망스러웠네요. 하지만 이미 남편에게는 제 모든 것을 줘버린 상황이었기에 이별을 생각하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어떻게든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지요. 그래야만 제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후로 저희는 반년을 더 만났고 이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가 도움을 받을 나이지 도움을 줄 나이냐 하시며 경제적 지원은 어렵다 하셨는데 그건 저희 친정부모님 사정도 마찬가지였으니 크게 개의치는 않았어요. 줄곧 남편이 전세 보증금 정도는 있다고 했고 저도 제 나름대로 모아둔 돈이 있었으니까 별 걱정이 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청첩장까지 나오고 나서야 남편이 자기가 보기엔 저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도 둘이 살기엔 충분한데 굳이 이사를 갈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돈은 뒀다가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그때 꺼냈으면 되지 않겠냐는데 그땐 어째서인지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사실 결혼 준비한다고 해서 식당을 누구한테 따로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사까지 하려니까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저도 모르게 판단력이 흐려져서 좀 더 편한 쪽으로 결정을 내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서야 따지고 보니까 남편은 거의 빈손으로 저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제가 남편에게 바란 건 남편 역할 잘해주고 아이가 생기거든 아빠 역할 잘해주고 그리고 제가 시댁에 하는 만큼 저희 친정의 마음을 써줬으면 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공무원은 관두고 저랑 같이 제 식당 일을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남들은 못해서 안달난 공무원 자리를 왜 관두겠다는 거냐니까 남편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제가 버는 돈에 비하면 자기가 버는 돈은 턱없이 적기도 하고 자기가 왠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그만치 4년을 공부해서 된 공무원 자리를 왜 관두냐고.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니 저랑 비교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눈치였고 결국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처음 관둔 해만에 얘기를 꺼내고 2달 만에 저랑 상의도 없이 사표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저는 또다시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상황을 보려고 노력했고 남편이 제 식당에 출근하는 걸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말이지만 솔직히 남편이 일하는 방식은 제 마음에 썩 들진 않았어요. 연애를 할 때도 답답한 순간이 종종 있었고 결혼한 이후로도 이해 못할 남편의 행동이나 말들 때문에 예민해지는 일들이 있긴 했지만 그런데 같이 일을 해보니까 소위 일머리가 없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요령은 또 어찌나 피우던지 저를 포함한 모두가 바삐 움직이는 시간에도 어떻게든 카운터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돈은 남자 사장이 받아야 손님들도 함부로 시비를 안 건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언젠가부터 남편이 스스로를 사장으로 부르는 것도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직원으로서 월급을 주고 있었고 이건 남편이 제 식당에 출근할 때부터 합의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 말로는 저만 없으면 남편이 사장 행세를 한다더니 한반년쯤 지나가니까 제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스스로를 남자 사장이라고 칭하더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남편을 다른 직원들 앞에서 시쳇말로 쪽팔리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 그냥 이따금씩 호칭은 확실히 하자고 애둘러 말하는 정도만 했는데 들어먹질 않대요.
그러다 남편이 합류한 지 2년째 되던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식당이 바빠졌고 그래서 저는 급하게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뽑았죠. 그런데 하루는 그 아르바이트생이 저더러 저희 남편이 자꾸 카운터에서 현찰을 꺼내 간다며 그래서 거스름 돈이 필요할 때면 식당 옆 편의점에 바꾸러 가는데 편의점에서 싫은 소리를 엄청 한다고. 그러니까 저더러 남편한테 얘기해서 카운터에서 잔돈 좀 넉넉히 채워놓으라고 말 좀 해달라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턴 아무래도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웠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핸드폰이 울려서 슬쩍 보니 어머님 아버님이 이번 주는 왜 20만 원이냐 하며 어쨌든 잘 쓰겠다 하고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부모님께는 매달 초 5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12월 중순이었고 게다가 이번 주는 뭐고 20만 원은 뭔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도무지 마음에 걸려 결국 남편의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정말 황당했어요. 따지고 보니까 대충 제 식당에서 일한 게 2년이라 치면 그중 1년하고도 5개월 동안 식당 현금 매상을 빼돌리고 있었으니까요. 자기 딴에는 완전 범죄라도 꿈꾼 건지 어찌나 자세히 적어두었던지. 그리고 그 돈은 대부분은 시부모님에게 흘러간 듯 했습니다. 적게는 한 주에 20만 원, 어떤 주는 30만 원. 계산해 보니까 대충 1,400만 원이 시댁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매달 생활비에 보태시라고 돈 보내드려. 생신은 생신이라 보내드려. 명절은 명절이라 보내드려. 곰곰이 생각할수록 속에서 열불이 오르더라니까요. 분노가 주체가 되질 않아 손발이 덜덜 떨리던 와중에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는 무슨 일 있냐 하더니 이내 자기 핸드폰을 보고 상황 파악이 된 듯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미안하다고 납작 엎드리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의 반응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왜 남의 폰을 보고 그러냐면서 저더러 수준 없다고 했으니까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게 지금 할 소리냐니까 자기야말로 이렇게 된 거 할 말 좀 해야겠다더니 아무리 제 식당이라지만 자기 스펙이 있고 그래도 자기가 무려 공무원식이나 하던 사람인데 한 달에 250만 원을 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당신 일주일에 많아봤자 4일 나오고 아무리 바빠도 8시간만 하고 들어가지 않냐. 그리고 공무원이고 뭐고 당장 칼질도 못해서 주방일은 거들지도 못하면서 250이 적다는 게 말이 되냐 하고 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는 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네 어쩌네 하더니 아무튼 자기 생각에 월급이 너무 적어서 자기가 알아서 더 챙겨간 거래요. 자기 생각엔 그래도 400 정도는 받아야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충 맞췄다나요? 진짜 황당하고 기도 안 찼죠. 그래서 남편더러 어떤 직원이 셀프로 임금을 챙겨가냐?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내일부터 그냥 나오지 마라 했습니다. 당신 목 생활비는 나가서 막노동을 하든 알아서 벌어와서 내놓으라고. 내일부턴 아주 칼같이 따져가며 살자는 말과 함께요. 그랬더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랑 왜 사냐입니다. 제가 나와달라고 해도 자기가 이제 나갈 마음이 싹 사라졌다면서 자기 없이 한번 장사해보래요.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와서 빌어도 소용없을 거란 헛소리를 하면서요. 그리고는 자기 지갑하고 차키 챙겨서 나가는데 저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은 게 열받고 분한 건 당연하고 동시에 허무하고 허탈하고 왜인지 눈물이 주룩주룩 나더라니까요. 솔직히 남편 없이도 잘 굴러가던 식당이었기에 남편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경도 안 쓰였고요. 그래서 전과 다르지 않게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을 무렵 어째서인지 시부모님이 연락도 없이 남편을 데리고 식당에 오셨더군요. 당신들이 보기에 부부싸움을 이 정도로 했으면 충분하다면서 이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 주라면서 말이죠. 까놓고 남편이 싹싹 빌어도 부족할 판이었는데 서로 뭘 이해하라는 건지. 그래서 시부모님더러 됐다고 그냥 남편 데리고 가시라 했습니다. 없이 지내보니 제 예상보다 훨씬 지낼만 해서 이참에 아예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면서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말없이 돈을 가져간 건 잘못한 게 맞지만 그런 행동을 하게끔 만든 건 저 아니냐면서 남편한테만 뭐라고 하지 말라대요. 아무리 제 식당이라지만
사람들 눈이 있는데 남편을 다른 직원들하고 똑같이 대한 것도 문제고 남편이 저한테 사장님하고 부를 때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냐고요. 거기다 월급마저 저한테 받았었으니 그 속이 말이 아니었을 거라나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갑자기 제 두 손을 꼭 쥐시고는 이참에 식당을 남편에게 넘기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끔씩 나와서 일 도와주는 정도로만 하고 앞으로는 집에서 남편이 가져다주는 돈 받아 쓰면서 조신하게 여자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려보래요. 자고로 여자는 남자 그늘 아래 있을 때가 제일 편하고 행복한 법이라면서 제가 그걸 모르니 이렇게 부부간의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식당을 남편에게 통째로 공짜로 넘겨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더러 꿈 깨시라 했습니다. 남편한테도 김칫국 그만 마시고 네 부모님 모시고 나가라고 했고요. 그리고 결국 남편하고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조용히 끝내고 싶었지만 남편이 제 식당을 위자료로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은 곱게 말이 통할 리가 없겠구나 싶어서 가게 돈 횡령한 거 민사 걸고 이혼 소송은 이혼 소송대로 시작하게 되었죠. 앞으로 짧으면 1년 길게는 3년까지도 걸릴 거라는 변호사의 말이 절망적이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간 알게 모르게 뜯긴 돈이 얼만데 더는 이런 한 푼 뺏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사내 노릇 남편 대접 받고 싶었으면 평소에 똑바로 행동했어야지. 정말 이렇게 치졸하고 손버른 나쁜 사람과 한 입을 덮고 살았다는 게 수치스러울 뿐입니다. 만약 저에게 기회가 있다면 효도고 나발이고 네 분수껏 하고 살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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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렴치한 어머님 때문에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솔직히 어머님만 문제라면 이혼까지는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이야 안 보고 살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피는 못 속인다더니 결국 남편도 어머님하고 별반 다를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말로 이혼하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이혼녀라고 제가 이마에 써붙이고 다닐 것도 아니고 양아치 집구석에 돈 뜯기며 살 바엔 이혼하는 게 100번 1000번 낫겠더라고요. 남편하고는 친정아버지 친구분의 소개로 만났어요. 당시 저는 주변에서 일중독이냐 말할 만큼 남자나 연애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일만 하며 하루를 보냈거든요. 어쩌다 여유 시간이 나면 여행을 간다거나 배워보고 싶은 것들을 배우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제 생활이 제 스스로는 무척이나 만족스러웠던 반면 친정 부모님이 보시기엔 걱정이 되셨는지 급기야는 소개팅을 잡아오신 거 있죠. 그리고 중간에서 주선을 해주신 분이 아버지 친구분이라 하시니 제가 무조건 싫다고 거절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은 의외로 저와 비슷한 구석이 많아서 말이 잘 통했어요. 일단 저나 남편이나 일하는 분야가 비슷하다 보니 얘기거리가 끊이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 어느새 다음 만남도 기약하게 되었죠. 결국 이후로도 몇 번의 만남을 가진 끝에 저희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고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저는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남편한테 양가에 손 벌리지 않고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친정아버지께서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긴 했지만 노후 준비라곤 사시는 집과 연금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어떻게든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지 친정 부모님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런 제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을 때 남편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견례를 코앞에 두고 남편이 자기가 할 말이 있다더니 자기가 결혼 자금이 충분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타이밍에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대학 졸업하고 한동안은 학자금 대출 갚느라 바빴고 이후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외제차를 뽑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손도 많이 가고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이 많아 결혼 자금까지 모을 새가 없었다나요?
그러면서 그래도 저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진작에 못했다고 미안하다 하는데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양쪽에서 대화가 오간 끝에 시부모님이 1억 해주시고 저는 제가 모은 1억 가지고 결혼했어요. 한편 결혼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친정에 일이 생겼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울면서 전화를 해오셨거든요. 처음 있는 일이라 제가 놀라서 무슨 일이냐 여쭈니 친정아버지께서는 제가 걱정한다며 저한테 말하지 말라 하셨다는데 실은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대요. 그리고 그렇게 되신 연유를 알아보니 아버지랑 동업을 하고 있던 지인이 회사 돈 4억을 갖고 말 그대로 야반도주를 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때부터 친정아버지를 대신해 제가 어떻게든 일을 수습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관두고 어머니랑 같이 은행부터 시작해 부모님의 지인분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구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 과정에서 온갖 싫은 소리, 험한 소리 들어야 했고 비참한 기분도 한두 번 느낀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일단은 아버지가 평생 해오신 사업을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자존심 같은 건 다 내려놓은 상황이었네요. 그리고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3억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3억을 빚졌죠.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건 고민할 틈도 없었고 고민해본들 답도 없었지만 그런데 문제는 도무지 남은 1억은 어디서 구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사채를 쓸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자니 그건 남편이 동의해주지 않았어요. 야속했지만 남편 입장도 이해가 되었으니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통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반쯤 넋이 나가 있던 때 시부모님께서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선 저더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네 아버지 쓰러진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냐며 저를 나무라셨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시부모님한테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신 것도 어쩌다 그렇게 되셨는지도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저희 아버님은 교사셨고 어머님은 젊은 시절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는데 그래서 두 분 스스로가 이 집안은 교육자 집안이라 칭하며 사업하시는 저희 친정부님을 번번이 아주 은근히 까내리시곤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제 친정 상황이 사업 때문에 복잡해진 걸 아시면 또 듣기 싫은 소리를 하실 게 뻔하다 싶어 남편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거였죠. 아무튼 시부모님은 질문 세례를 쏟아내시다가 이내 그래서 돈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거냐 하셨고 저는 1억만 더 구하면 이래저래 당장 고비는 넘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대뜸 그럼 그 돈은 우리가 해줄게 그러시는데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순간 혹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제가 아니라고 괜찮다 했습니다. 친정부모님도 분명히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 같은 촉이 왔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선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일은 원래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라며 저더러 부담 갖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계속해서 고집을 내세우기엔 상황이 상황이었던지라 그럼 감사히 쓰고 최대한 빨리 갚아드리겠다 하며 돈을 빌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4억으로 저는 급한 불을 껐고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아버지도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는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볼 낯이 없다 하시면서도 도망간 동업자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떠셨지요. 경찰에 이미 신고를 해둔 상황이었고 출국 금지까지 내려져 있었기에 잡는 건 시간 문제라 했지만 어쨌든 아버지께선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지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회사를 관두고 부랴부랴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았어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를 정말 힘들게 한 건 아버지의 사업도 아니었고 돈 4억을 갚아야 한다는 중압감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1억을 빌려주신 이후로 시부모님이 보여주신 행동들이었어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부모님께 돈 1억을 빌리게 되었을 때 저나 시부모님 사이에 정확히 오간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저도 절대로 공짜로 가져다 쓸 생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이 이자로 매달 100만 원을 요구하셨을 땐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것도 원금은 포함하지 않고 이자만 100만 원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하니까 그냥 생활비 좀 보태드린다 하고 드리라는데 제가 저 돈 빌려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문제로 어머님과 부딪히기엔 제가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합의한 게 원래 드리던 용돈이 매달 50이었으니 거기에 50 얹어드린다 생각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시부모님이 나서셔서는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한테 그러면 되네 안 되네 하시는데 정말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가 따로 없다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작정을 했어요. 어떻게든 시댁 돈부터 갚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의 횡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돈 100만 원 드리는 게 하루라도 늦어지면 저도 저희 남편도 아닌 저희 친정어머니께 연락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제가 밖으로만 돌 줄은 몰랐다 그러니 애도 안 생기는 거 아니겠냐. 우리는 교육자 집안이라 우리 수준에 맞는 참하고 조신한 아가씨를 원했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대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친정어머니는 그래도 시부모님한테 1억을 가져다 썼다는 생각에 싫은 소리도 못하시고 죄송하다. 그리고 이런 일을 2-3번 겪고 나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대요. 그래서 정말이지 돈만 생겨봐라. 내가 그 1억부터 갚는다 하고 일을 갈았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산지 2년이 다 되어가던 올해 봄, 저와 친정 식구들은 뜻하지 않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공장과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던 중견기업이었는데 그쪽에서 저희 공장을 아예 인수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생산 라인도 추가로 설치하고 뭐 자세한 건 저희에게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어떠냐 하는데 솔직히 저는 제발 팔았으면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공장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 저를 팀장급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친정부모님, 특히나 일평생 사업을 꾸려오신 아버지가 어떤 심정이실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어떤 의견도 낼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오고 하루 만에 친정아버지께서 팔아버리자셨습니다. 이제 이것저것 신경 쓰며 살기엔 만사가 귀찮다 하시며 동업자가 그렇게 날라버린 이후로는 솔직히 공장 생각만 해도 우라가 치밀어서 죽을 맛이셨다고요. 그리고는 저더러 잘 알아봐서 제값 잘 받고 팔아버려라 하시는데 진짜 온갖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이면서 눈물이 다 나더라니까요. 일단 결정을 내리고 나니 이후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과정을 여기다 적을 순 없지만 결과적으로 저희는 13억이란 돈을 남겼어요. 저도 친정부모님도 모두 만족스러운 거래였고 이후로 남아있던 빚을 청산했습니다. 시댁에 지고 있던 1억도 갚았죠. 솔직히 계산해보면 1억 빌리고 1억 2천이나 드린 거지만 빌려준 사람하고 빌린 사람하고 마음이 같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이런저런 빚을 다 갚고 나니 남은 건 10억이었고 친정 부모님께서 저에게 3억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절했어요. 당장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어쨌든 친정 부모님의 사업장이었던 만큼 두 분 노후 자금으로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자 친정어머니께서 그럼 당신이 잘 가지고 있다 훗날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 할 때 주시겠다 하셨고 저는 그렇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은 10년 넘게 타던 차를 새 차로 바꾸셨어요. 남들이 좋다 하는 외제차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두 분이 여기저기 구경도 다니고 그렇게 편하게 사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크고 작은 변화들이 저희 친정에서 생기니 남편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던 모양입니다. 참고로 공장을 팔았다던가 그런 이야기는 했지만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안 했어요. 또 뒤에서 장사꾼이 어떻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는 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저희 남편이 그렇게 집요한 구석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저 몰래 제 핸드폰이며 노트북이며 뒤져봤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목돈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저더러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자기한테 안 할 수가 있냐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아버님 쓰러지시고 나서는 그 공장은 제가 운영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제 몫을 하나도 안 챙긴 거냐면서 막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괜찮다는데 당신이 그렇게 열낼 거는 뭐냐 했습니다. 막말로 공장 일을 제가 공짜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저를 대신해서 생활비를 다 댄 것도 아니었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그래도 그게 아니랍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어떻게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냐면서 한심하네 어쩌네 말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며 우리 친정부모님 재산이고 그걸로 두 분이 뭘 어떻게 하시든 딸인 나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 쏘아붙였네요. 그런데 이 촉새 같은 인간이
이 이야기를 또 그대로 시댁에 전한 모양입니다. 바로 이튿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에 어머님 아버님 신발이 보란듯이 놓여 있었거든요. 어이도 없고 짜증도 나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모든 걸 알아버렸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런 일도 생길지 모른다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건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고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어머님이 저더러 대뜸 괘씸하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부모님도 전부 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냐면서 이건 아니지 그러시는 거예요. 황당해서 빌린 돈은 다 갚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뭐가 문제냐 했어요. 그랬더니 1억을 빌렸다고 1억으로 갚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공장 팔아 13억이나 받아놓고 어떻게 입을 싹 닦을 수 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대뜸 저더러 누구 덕분에 그 공장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벌써 다 잊었냐대요. 그리고는 덧붙이신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었음 이런 날이 왔겠냐며 13억의 절반을 달라고 하셨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어머님더러 사채업자시냐 물었습니다. 1억 그것도 필요 없다 괜찮다 하는 걸 가족이 어떻고 저떻고 하시면서 빌려주셔놓고 2년 동안 이자라고 가져가신 돈만 2천이다. 거기다 그뿐이냐. 툭하면 내가 너희 가족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시며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바라셨냐고 따졌죠. 게다가 그동안 저희 친정어머니 상대로 갑질도 어지간히 하셔놓고 그런 건 싹 다 까먹기라도 하신 건지 제가 어머님께 어디다 세게 머리라도 부딪히셨던 거냐고 물었어요. 그런 게 아니고서야 그동안 하셨던 행동들은 싹 다 잊으시고 대단한 은인이셨던 것 마냥 말씀하실 수는 없다고요. 게다가 13억의 절반이라니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 했네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버님도 남편도 난리가 났어요. 13억의 절반이 제가 듣기엔 과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냐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저더러 얼른 죄송하다 용서를 구하라면서 절반이 어려우면 못해도 3억은 내놓으랍니다. 듣자 하니 니네 친정부모가 어차피 너 3억 주려고 하지 않았냐며 그거 달라고 해서 가져오면 되겠다면서요. 정말이지 어머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자니 남편이 아주 제 핸드폰이랑 노트북을 샅샅이 훑었다는 것도 알겠고 자기들끼리 이러쿵저러쿵 말을 맞췄나 보다 싶은 게 오만 정이 뚝 떨어지더라니까요. 결국 그날 시부모님과 남편을 상대로 저는 말도 안 되는 언쟁을 해야만 했고 결국 제 집만 간단히 챙겨서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친정으로 향했죠. 그리고 이후의 과정은 지리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편과는 이혼하기로 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저의 일방적인 통보였죠. 제가 먼저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 장소에 나가니 어이없게도 시부모님이 따라 나와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첫마디가 반성 많이 했냐는 거였고요. 어이가 없어서 이번에도 웃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반성을 하냐면서 그럴 일은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없을 거란 말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던져줬어요. 이거 주러 나왔다고, 조용히 협의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소송으로 가는 것도 난 두렵지 않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남편은 협의 이혼은 못 해주겠다고 나왔습니다. 저더러 3억을 가져오면 해주겠다는데 제가 미쳤나요? 그렇게까지 이혼하게? 그래서 제가 그냥 법대로 하자 했어요. 솔직히 절대 제가 질 것 같지 않거든요. 시부모가 친정부모 재산 뺏어오라는데 그것부터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다행히 저희 둘이 살던 집은 전세여서 집주인에게 이혼 서류 냈다는 말과 함께 사정 설명하니까 뭐 그런 집구석이 있냐면서 계약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남편하고 보증금 반반 갈랐고요. 같이 쓰던 가정가구들은 시댁엔 둘 곳이 없다 하고 그래서 팔건 팔고 그렇게 정리했어요. 남편은 이혼을 안 할 건데 이걸 왜 정리하냐면서 난리부르스를 쳤지만 어머님이 먼저 그럼 이걸 어디다 다 두고 이고지고 살 거냐 화를 내시니까 찍소리 못하던걸요. 참고로 어머님은 남편이 본가에 들어가 지내야겠다니까 내가 40 넘은 아들 뒷바라지나 해야겠냐며 아주 우울해 하시더라네요. 아무튼 지금 제가 바라는 건 그저 빨리 이 이혼 소송이 끝나서 다시는 그 염치 없는 면상들 안 보고 사는 것 뿐이에요. 혼자 잘 살다가 얼떨결에 결혼해서 이혼녀 딱지를 달게 된 게 억울하긴 하지만 인생 공부한 셈 치고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